실제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은행이 자본을 늘려버리면 이거 타격이 꽤 큽니다. 네. 예. 시중에서 돈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실물 경제의 침체를 되게 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간신히 찍어 눌렀더니 여기가 튀는 거예요. 네. 이건 뭐야? 막 이러면 또 이거 때리면 여기가 뛰고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이 오래 버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의 최고의 경제교사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참 이번에는 평탄하게 지나갔어요. 예. 그죠? 은행권 이슈 없었고 AI 완전 열풍이었고 근데 채권 시장은 최근 와서 조금 약세로 접어들었고 뭔가 연준 빼고 혼자 가던 길에서 고민을 시작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채권 시장 건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BTFP가 마감이 되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마감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BTFP는 작년에 그 SVB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산을 할 때 다른 은행들도 이게 돈이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뭐냐면은 뱅크런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때 돈을 구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식간에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연준에 딱 창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은행들이 돈을 잡아뒀을 때 원래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항상 열려 있었는데 그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첫째는 금리가 높아요. 두 번째는 만기가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럼 급전을 땡겼는데 한 달 후에 또 갚아야 되고 한 달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장해도 되잖아. 금리 좀 높더라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럼 맞는데 문제는 재할인 창구를 쓰면 소문이 안 좋아져요. 걔 저기 어디 되게 저 사채 쓴데 이제 이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할인 창구를 사용한 은행에 대해서는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그럼 뱅크런이 더 세질 수 있잖아요. 제 거의 한계 상황에 그렇죠. 다다랐어. 예.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그렇죠. 쓰겠어. 그래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 받을 때는 이 SVB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 채권 같은 걸 투자했는데 금리가 뛰어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게 시가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받으면 뭐 10억짜리 아파트 60% 대출 받으면 6억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가평가면 이 10억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현재 뭐 시가. 떨어진 게 한 5억이 됐다. 이러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돼, 3억밖에 안 되는 거죠. 60%니까. 네, 떨어진 거에 60%.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금리도 높고 기간도 짧고 그리고 찍히고 이러니까 재할인 창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 네. 써봐야 어차피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BTFP는 그런 조건들을 다 이제 만족시켜 준 거죠. 첫째는 기간이 길어요. 1년. 그래서 작년 3월에 파산했으니까 1년 줬으니까 올해 1월인 거죠. 네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금리가 좀 싸요. 네. 시세 금리보다 한 0.5% 정도 쌉니다. 네. 그래서 금리 부담도 좀 덜어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부가 평가를 해줘요. 그 네 번째는 이거는 이 BTFP 창구를 쓴 거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이래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연준과 나만의 비밀. 이러니까 이거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행들이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땡겼어요. 이 BTFP를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BTFP가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싼 금리의 대출을 땡겨가지고 BTFP를 땡겨가지고 긴급자금인데 이걸 땡겨가지고 채권 사는 거죠. 왜냐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금융인데 예. 대단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 틈새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차익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BTFP를 갖다가 닫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네. 실제로 올해 3월 11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1년 딱 되면서 이거 갖다가 딱 클로징을 해버렸습니다. 예. 불량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닫은 거냐? 아니면 뭐 SVB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닫은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할 이제 것 그게 같아요. 닫을 때 이미 그 주위에서 NYCB라고 그 은행이 또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사실 저것만 보면은 BTFP를 닫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파월도 의회 연설에서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이 가능하다. 파서블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작년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BTFP를 열었는데
그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원시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닫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대로 써선 답이 안 나오겠다 이제 싶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차익 거래 하니까 2월 말쯤에 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없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BTFP의 차익 거래 효과는 사라졌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써도 되잖아. 근데 네. 이제 지금 긴축하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BTFP를 닫고 네. BTFP는 약간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당장 패닉이에요. 그럼 뭔가를 제도를 갖다 지금 국회에 올려가지고 뭐 연준에서 고민해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테스트하고 그냥 일단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쓴 게 BTFP거든요. 네. 그냥 간이 전당포 그렇죠. 같은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연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연장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완충작용을 할 만한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서 BTFP를 닫은 거죠. 그러니까 가건물은 치우고 이제 본 건물 그렇죠. 하나 뒤에 지어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지었냐는지 이게 이제 그렇죠. 궁금해지는 건데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별로 보도는 안 됐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할인 창고. 재할인 창구를 좀 잘 안 써라. 쓰면, 그렇죠. 이제 쓰게 해주는 건데 근데 써 이러면 안 쓰는 게 그거 쓰면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재할인 창구를 거의 몇십 년 동안 은행들이 안 썼어요. 그러면 거의 낙인 예, 효과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수 부사수예요. 음. 이제 선임이고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네. 한 번도 재할인 창구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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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할아버지 때까지 쓴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부사수로 들어와서 이제 인수인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재할인 창구는 뭔가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쉿, 말도 하지 마. 전설로만 이어져 왔고 그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요. 그거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네. 생각도 하지 마. 쾅.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건 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임자가 그걸 써봤겠냐고요. 그럼 그 업무 처리 방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해보면 되게 무서운 거다. 그리고 업무 처리 매뉴얼도 없어. 그러면 안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할인 창구 담당자한테 전화할 땐 느낌이 어떠겠어요?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말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재할인 창구로 써야지. 그러면 담당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100년째 안 써왔어요. 큰일 난답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쓰면 안 됐다는 인식이 공감대로 형성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파이어 드릴을 써요. 네. 파이어 드릴이 뭐냐면 이 드릴이 이제 연습이거든요. 연습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럼 소방 훈련이에요. 소방 훈련은 불이 나든 안 나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은행들한테 소방 훈련을 하게 해요. 그러면 모든 건물이 소방 훈련을 해요. 네. 그러면 어느 건물에 불 났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모두가 소방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재할인 창구를 조금씩 써봐요. 네. 그럼 재할인 창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누가 돈이 모자란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예. 그냥 원래 하는 건가 보다. 예, 그리고 이제 관습화되는 예, 거지.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전화 와가지고 재할인 창구 쓰는 법을 알려주고 무조건 써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 뭐야 이게 하면서도 써보면 이렇게 하는 거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전임자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할인 창구 자체를 유명무실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라는 게 이 파이어 드릴의 핵심이 돼요. 네. 요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아무리 파이어 드릴을 해도 네. 몇십 년을 안 써왔던 걸 갑자기 쓰라고 하면 쓰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효율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어요. 네. 상설 레포 창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은행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이걸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중앙은행하고 국채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요 스탠딩 레포를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네. 언제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올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그래서 스탠딩 레포 창구의 타겟 대상을 더 많이 은행들을 늘려줬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실제 11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그런 은행들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재할인 창구뿐만 아니라 스탠딩 레포를 보다 활성화해가지고 기존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상설화돼 있는데 이거 안 쓰고 안 쓰니까 이걸 쓰게 하지 못 왜냐면 이걸 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네. 시간이 없었으니까 BTFP가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워낙 부작용을 주고 이게 사실은 예외적인 걸 상설화 시켜버리면 그렇죠. 예외가 상시화가 되면은 어떤 시장의 기대가 생기냐면 문제 생기면 뭐 하나 만들겠네 이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BTFP 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네. 야 그럼 흔들리자. BTFP 해주게. 음.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로직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원칙대로 없애고 요 둘을 갖다가 이제 강화를 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은행 자본을 더 늘리려고 했어요. 네. 그 지금 연준의 부의장이 규제 담당 부의장이 마이클 바라는 마이클 사람인데 바. 네. 마이클 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더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은행들 자본 잔뜩 쌓아놨고 지금 이거 저기 너무 자본을 많이 쌓아놓으면 은행이 자본이 너무 많잖아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자본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그렇죠. 거고 대출은 안 해주는 거니까 예, 이거는 그렇죠. 그냥 이익이 없는 자산인 그렇죠. 거죠. 이거 못하러 이렇게 쌓아놨냐. 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니까 아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간 거죠. 아, 근데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BIS 비율이 올라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GSIB라고 해서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한 뱅크들 같은 경우는 지금 BIS 비율이 꽤 높아졌어요. 예, GSIB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IB 은행이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인데 네. 걔들도 BIS 비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은행들의 자본이 엄청 탄탄해졌어요. 예, 그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SVB 파산하니까 또 마이클 바가 뭐라고 하냐면 아 더 늘리라고. 더 늘리라고. 저 GISB는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이상 자본금 있는 사이즈가 1,000억 이상 되면 무조건 다 늘리라고 이러니까 네. 은행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무슨 장사를 하라는 거냐 이게. 손가락 빨다 죽으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네. 연준 내에서도 매파들이 있어요. 모험원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매파 중에 카시카리하고 거의 둘이 탑이거든요. 네. 그 모험원 누나 매파면 웬만하면 아 규제해야 되니까 자본 늘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누나까지 나서셔가지고 이사님인데 이 누나는 아니고요. 네. 그분까지 나서셔가지고 아 이렇게 자본을 많이 늘리면 내 생각에도 아닌 것 같다. 이거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요번에 파월도 의회에서 이제 질문 받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자본을 그렇게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으로 너무 큰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여기서 더 늘리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은행이 자본을 늘려버리면 아 이거 타격이 꽤 큽니다. 네. 예. 시중에서 돈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연준도 돈 뺐지.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는 레버리지가 10배잖아요. 쉽게 네, 그렇죠. 얘기하면. 예. 1억 달러 빼면 10억 달러 빠지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의 침체를 되게 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할인 창구를 다시 쓰는 거, 스탠딩 레포를 쓰는 거, 그다음에 자본 확충인데 자본 확충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팔로우만 해보면 네. 현재는 뭐 그 정도로 좀 아웃라인 잡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네,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총 자산 규모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으니 네네. 사실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총 유통하는 통화들이 많아진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이클 바의 의지고, 네네. 그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제 연준에서의 다른 의견이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 규제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시중은행들이 자산을 못 확충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못 해주고 국채도 많이 못 사요. 네. 그럼 국채 시장이 되게 크고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니까 국채 네. 발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은행들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해 버리면 은행들이 그 국채를 더 못 사요. 그러면 그 공급은 엄청 늘어나는데 국채 공급은 네. 은행들이 소화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빈 공간만큼 채권 가격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뛰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들어와서 메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 누가 들어와서 메우냐면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메워요. 네.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나 외국계 중앙은행들의 빈자리를 헤지펀드들이 와서 메우는데 네. 헤지펀드는 장기 투자 베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헤지펀드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헤지펀드는 언제든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거든요. 레버리지 플러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풀로 쓰면은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면 바로 썰물처럼 빠지거든요. 네. 그럼 금리 변동성을 높여요. 이거는 채권 시장이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호랑이가 계속 그 채권 시장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은행의 자본 건전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게 금융시장 전반에 주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클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규제도 미국만 있으면 그렇게 자본 규제를 해도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의 또 이 펄레럴한 경쟁 관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 규제도 스탠다이제이션이 있으니까 BIS 비율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전 세계가
그거를 미국만 혼자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면 미국 은행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저기 연준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은행들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냐. 첫째는 대형 은행들은 안전합니다. 전혀. 예, 지금도 그쵸? 지급준비금이 엄청나게 높고요. 이제 물론 중소형 은행들이 있는데 파월 회장도 그렇고 저도 작년에 이제 SVB 파산 이후에 은행 위기 끝났냐. 그러니까 은행 위기는 아닌 것 같고 중소형 은행은 앞으로도 몇 개 더 파산할 거다.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도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은행들, 지역 은행들 작년에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NYCB는 사이즈가 큰 건데 네. 이제 그런 쪽도 좀비뱅크처럼 만약 가버리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이제 인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약간은 완충 장치들도 만들어 놨겠다. 이게 너무 모든 걸 과도하게 과잉 케어하는 게 네. 맞냐 규제로. 그래서 갑자기 음모론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네. 머릿속에서 음모론이 하나 떠오르는데 대형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은 조달 코스트도 낮고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그 네. 외에도 네. 예대 금리를 안 주고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유 공간이 너무 많아. 네네. 예. 근데 반면에 중소은행들은 저금리 조달이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우니까 네네. 예금 금리를 많이 줘야 돈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하다는 느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도로 자기 자금을 계속 더 쌓아놓으라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중소형 은행들은 못 늘리지 네. 여기는 늘릴 이유도 없지 네. 큰 은행들은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네. 그럼 결국 계속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재무부 장관 옐런이 그 얘기했던 것이 일부러 바램 아닌가 즉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4천 개 이상의 은행이 있는데 앞으로도 뭐 이렇게 병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했던 게 그 사실은 적어져야 그 관리 쪽에서는 되게 편해지니까 은행들이 좀 숫자가 적어져야 네네. 그런 걸 오히려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유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들도 네. 대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점점 이제 미국은 왜냐하면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리저널 뱅크도 많고,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은행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사실은 몇십 년 전에도 이 지역 은행이 엄청 많았어요. 그 80년대는 SMB 예, 하고 저축 대부조합도 엄청 많았잖아요. 세빙제 론즈인데 네. 걔네들도 이제 다 파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되게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기 결국에는 이게 경쟁력이 없는 은행들은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그런 은행들을 인수 합병하는 게 1번이고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나서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주는 게 리스크인데 네. 그래서 이제 SVB 때하고 다른 건 그 NYCB 같은 경우는 SVB 때는 이게 법인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다 빼버렸죠.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네. 어쨌든 뭐 음모론으로 일부러 그렇게 다 가려는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예대 마진도 탄탄하게 나오고 사업 구성 포트폴리오도 좋고 하면 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저기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넘어서 SNL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SNL이 이제 많이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면서 그런 SNL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대형은행들이. 그래서 대형은행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인수하면서 지방 곳곳이 침투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게 침투한 대신에 이제 의회나 이런 데서도 뭘 해주냐면 너희들이 작은 은행들 다 이렇게 저기 인수합병 했는데 해당 지역한테 대출도 좀 많이 해주고 잘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런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많이 해줘요. 어. 지방에서.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럼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대출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0년이 넘는 긴 시간 후에는 모기지 버블이 돼가지고 네. 이제 붕괴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대형화되면서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 미국 경제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문제인데 네.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캘리포니아 서부 쪽은 뭐 20% 중반대까지 공실률이 넘어갔고 예. 확실히 다른 게 한국은 회사 안 나오면 너 회사 안 나와 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회사 나오지 마 뭐 이런 신기한 문화. 우리하고는 확실히 문화가 네, 많이 문화가 달라요.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네. 이 공실률이. 그럼 결국은 중견 중소 은행들이 일을 많이 해놨을 테니. 네. 그럼 결국 그거 문제 터지는 거 큰 거 안고 있는 애들은 다 휘청거리지 않겠느냐. 네.
예. 그쪽에 관련해서도 인사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맞는 말씀인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어떤 금융 위기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게 저는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 건 다 팩트. 근데 이게 금융 위기까지 전이가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이게 은행 시스템을 갖다 뒤흔드는 게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은행 시스템을 뒤흔든다. 중소형 은행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도 안 좋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많이 가 있어요. 간신히 캐시 땡겨놔가지고 지금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었을 때는 버티기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은 사실상 이 연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도 알아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도 안다는 얘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이빙해서 구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심병사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행권으로 전이가 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제 생각에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빚잔치는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작은 중소형 은행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중소형 은행들이 근데 너무 많이 파산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진행이 되냐면 중소형 은행들이 캐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급준비금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양적 긴축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은행들의 캐시 이 지급준비금을 빠르게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터질지 모르는데 그럼 캐시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양적 긴축으로 계속 빼고 있으면 돈을 불안불안해지겠죠. 중소형 은행들 입장에서. 네. 그럼 진짜 양방에서 때려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싶은 양적 긴축을 해서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싶은데 네.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어번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풍부한. 네. 그 앰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영어로 풍부한인데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지만 어번던트는 아주 풍부한 거고 네. 앰플은 풍부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데서 풍부한으로, 그러니까 어번던트에서 앰플로 간다면은 풍부한 데서 풍부한 데로가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많은 데서 정말 거대한 데서 꽤 많은 쪽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래요. 네네. 어번던트에서 앰플로 가는 게 지금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네네. 어번던트 상황에서 네네. 막 빼면은 어느 순간에 앰플로 가요. 그러겠죠. 근데 앰플로 가면은 이게 옛날 같으면 이 앰플이면 충분했는데 대형은행은 어번던트고 앰플이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자기들 지준이 많으니까. 왜냐면 이 그렇지. 기준이 옛날에 비해서 돈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많아졌다. 근데 그게 양극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진 게 중소형은행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앰플하게 있어도 대형은행이 다 쏠려 있으면 그렇죠. 중소형은행은 지급준비금이 정말 많이 적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역대급 예. 대형은행 주가, JP모건 그렇죠. 주가, 지역은행 주가 그렇죠, 보셨죠? 역대급으로 벌어져 네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빵 터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앰플 레벨이면 사실은 계속 양적 긴축 진행해도 되는데 양적 긴축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형 은행들 혹시라도 다칠까봐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을 갖다가 속도 조절을 하는 걸 네. 아마 상반기 쪽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늦어도 좀 하반기 초에는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2분기나 3분기부터 예, 그렇죠. 덜 줄인다. 현재 그 줄이고 있는 규모가 월 950억 달러씩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는 안 하던데. 다 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채 6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350억 달러인데 네. 국채 600억 달러는 웬만하면 맞춰서 다 줄이고 있어요. 네. 근데 모기지 채권 350억 달러는 줄일 수가 없는 게 만기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만기가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기니까. 그게 긴데다가 이 모기지 채권이 언제 만기가 돌아오냐면 금리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안 해요. 금리가 내려와야 조기 상환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싸게 빌렸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롤오버 하려면 야 3.5% 빌렸는데 지금 7%에 다시 그렇죠. 롤오버 해줘. 그건 죽어도 안 하지. 금리가 내려오면 롤오버를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롤오버를 해주면 되는데 아직도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롤오버가 잘 안 일어나요. 네네. 그럼 연준에서도 이게 만기가 돌아와야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준이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은 원래는 양적 긴축의 방법이 첫 번째는 액티브한 양적 긴축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요. 네. 만기가 되기도 전에 액티브하게 시장에다 내다 파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만기가 되는 애만 원래는 다시 되사야 되거든요. 그만큼을. 네. 그래서 안 사주는 거? 재투자를 한다는 건데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놔둬요. 흘러나가게. 네. 그냥 쑥쑥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떨어내는 건 아니고 만기가 돼서 나가는 애는 오케이 나가.
다시는 안 땡겨. 이렇게 되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국채는 만기가 600억 달러 잘 돌아와요. 네. 그래서 거의 월별로 거의 채우는데 모기지 채권은 100에서 150억 달러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면 양적 긴축을 750억 달러밖에 못 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7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 지금 총자산이. 예, 그렇죠. 예, 총자산이 이게 그렇죠. 구조 살짝 거의 찍었다가 예, 그만큼 줄었죠. 지금 줄긴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이거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자산 시장은 이제 거의 뭐 사상 최고가니까. 네네.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이 속도를 긴축을 더 빨리 속도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을 너무 세게 해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뜨렸던 일본의 트라우마. 너무 금리를 높게 오래 유지해가지고 일본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30년을 누워버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긴축을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10년간 트라우마.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면 매일매일 그 얘기 들었겠죠. 너 70년대처럼 된다? 그럼 금리 올려야겠는데? 금리 내리면 안 되겠는데? 네. 근데 너 일본처럼 누우면 되겠어? 그럼 빨리 내려야겠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오락가락 하는 게 또 뭐하고 만나냐면 지금 미국이 역대급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네. 성장이 깨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지금 목표치가 2%인데 9에서 3%까지 내린 거예요. 성장이 안 깨졌는데. 네. 이거 1로 내리잖아요. 네. 역대급 기록입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럼 제가 파월 회장이면 좀 영웅 아니면 역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수만 잘 두면 영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를 평행 주차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차가 양쪽으로 딱 붙어서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딱 붙어놓은 거예요. 진짜 공간이 요만큼씩 남아있어요. 네. 요거 빠져나가면 영웅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나갈 것 같으세요?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평행주 이게 딱 차를 갖다가 이게 양쪽 끝에 대놓고 저도 여기 있는데 그럼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초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조금씩 빠져서 이렇게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긴축한다. 이제 풀어줄게. 긴축한다. 풀어줄게.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게 견물생심도 있어요. 이건 될 것 같은데 플레이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긴축과 완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보면 저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네. 그 예전에 비해서 네. 연준이 좀 확실하게 무기가 많아진 거 아닌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현금을 풀 수 있는 그 수도꼭지도 들고 있지만 감을 수 있는 채권 보유량도 꽤 되니까 네. 옛날보다는 연준의 어떤 정책의 툴이 많아졌다는 거죠. 정책의 네. 그 여지들이 예.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진 네네.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금리가 5.25에서 5.5예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낮출 수 있는 금리가 네. 0.25씩 던진다고 해도 0.25씩 던지면 20번, 22번이죠. 22번의 폭탄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네. 모아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할머니면 햇님 달림에 나오는 할머니면 떡이 여기 시루에 22개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호랑이를 22번의 고개에서 줄 수가 있어요. 떡을. 네. 네.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일단 많다는 건 큰 거고 두 번째는 과거하고 달리 이미 너무 많은 위기를 겪어봐서 스탠딩 레포라든지 재할인 창고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양적 긴축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제도를 마음껏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들의 체력이 강해요. 그러면 일정 수준은 과거처럼 그냥 앉아서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는 룸이 되게 커요. 그렇지. 근데 대신에 이 반대급부에서 그거를 시장이 안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친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친형인데 이제 어떤 관계냐면 되게 돈이 많아요. 이제 저 지점장님이 되게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우면 돈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아니 돈 많다고 예. 하면 다 손 내밀지. 그러면 줄 수 있는데 안 준다 하고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못 준다는 데는 다르죠. 그렇죠. 못 주면 안 찾아가요, 아예. 그렇죠. 안 주면. 찾아가서 맨날 떼 쓰고 두르고 하지 않을까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연준이라는 형님이 떡시루에 22개의 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뭐 채권 시장이 올해 지금 1분기 작년 4분기부터 걔 내내 그러다가 좀 한번 얻어맞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이번에 내리면 이번에 내려주면 22개 던지네?
야, 7개만 던져도 만족하는데 22개를 던져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네. 이게 그거거든요. 채권 시장 계속 그 생각을 예, 했죠. 채권 시장은 패턴을 보고 연구를 해요. 어. 2000년대 이후의 패턴은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확 내려와요.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잖아요. 금리 되게 빨리 올렸잖아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아, 지금 계단 타고 내려오잖아. 네. 진짜 천천히 내려올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서 22번을 던져줄 거라는 기대가 되게 큰 거죠. 채권 시장에서. 근데 이제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천천히 내려오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천천히 내려온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줄 거잖아. 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 12월에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 발표하는데 재건축 발표는 돈 많이 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재건축 발표할 거니까 미리 사놨을 거 아닙니까? 사놨어요. 네. 근데 12월에 뭐라고 하냐면 내년 6월이래 이런 얘기하면 네. 짜증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나요? 한번 6월 할 때는 버텨야지. 근데 9월 네. 내년 또 9월로 미뤄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하죠?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왜 갖고 있냐면 결국엔 할 거잖아. 이 기대를 꺾는 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죠. 던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가 늦어져도 결국엔 할 건데 뭐 해줄 거잖아. 22개 있잖아. 네.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 애들이 드디어 흔들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흔들릴 때는 어떻게 흔들리는 거냐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네. 재건축 발표할 줄 알고 한 채를 산 게 아니라 여러 진짜 채. 영끌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 채를 사놨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내년 6월로 밀리면 음. 이자 부담이 안 되니 감당이 안 돼. 그럼 던져야 돼요. 그렇지. 그럼 전체 중에서 네. 그냥 한 채씩 사놓은 사람들, 버틸 수 있는 사람들과 레버리지 영끌러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 부분만큼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탄탄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야,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어? 하면 뭐가 있냐면, 바이더 딥이 있죠. 저가 매수하면서 이제 밀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연준이 이제 너무 많은 맞아요. 툴을 갖고 있다라는 게, 결국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시장이 조금이라도 빠지는 거는 모든 게 다 바이더 딥이 기야. 왜? 연준이 네. 결국엔 이 자산 시장은 다 평정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심하고 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있는데 애를 이제 막 혼내는 거죠. 이제 애가 혼나면 이제 보통 울어야 되는데 학습을 통해 배운 거예요. 언제까지 혼낼 건데요? 그러면 너 울 때까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는 끝낼 줄 알고 안 울고 버텨요.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버텨요. 그러면 더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긴축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계속 그렇죠. 시장이 방긋방긋 웃으면 못 때리는, 계속 때려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건 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 때리다가 또 이제 또 막 빙긋빙긋 웃다가 너무 많이 때리면 이제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또 시장이 22년도처럼 훅 주저앉아요. 그러면 잠깐 괜찮아? 하면서 또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럼 또 너무 올라오니까 또 때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아는 거죠. 좀 있으면 또 달래주겠네. 네. 이러면 계속 웃어요. 음. 계속 웃어요. 네. 그럼 5.5에서도 웃어요. 음. 예. 그럼 연준 입장에서 어떨까? 그럼 무언가 방향 전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요. 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이제 보스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애틀랜타 라파엘 연은, 예, 네. 보스틱이라고 저 애틀랜타 연은의 이제 그 총재인데 이분이 굳이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비둘기보다는 약간 작년까지는 중도예요. 비둘기였어. 예, 올해도 사실 원래 이분은 중도예요. 중도 약간 비둘기에 가까운 중도인데 네. 이분이 원래 3번이나 얘기했다가 이번에 2번으로 바꿨는데 또 어떤 얘기를 제일 하냐면 빨리 금리 인하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에 예. 6월 달에 예, 그렇죠. 3월인가 얘기해갖고 한번 랠리 뽑았다 하면 뒤졌잖아요. 예, 예. 채권 시장. 그분이 이제 올해 하는 얘기가 되게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억제된 과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예전 연준 의장이 96년, 97년에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때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네. 이런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억눌린 과열이라는 말을 써요. 네. 이게 이제 억눌린 과열이 뭐냐면 이거죠. 시장이 우울해 보이지만 금리 내려주면 바로 춤춘다고. 바로 고래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태동시키면 바로 또 웃으면 어떡할 건데? 음. 그럼 오히려 금리를 내린 다음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스틱 총재의 코멘트고요. 네. 실제 매파들 중에서 이제 카시카리 같은 분은 내리면 안 돼 이거고, 어떤 분은 내리더라도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 보면서 네.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금융시장을 보는 눈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이제 부동산 쪽에 저기 양적 긴축이 국채에 비해서 좀 적게 된다. 한 달에 350억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0에서 150억 정도밖에 모기지 감소는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혹시 이게 최근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핵심인 그 주택 그다음에 렌트비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겠죠. 이제 CPI를 보면 지금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CPI를 보면 음. 렌트비가 있고요. OER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오너, 그러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네. 이퀴벌런트라 해서 등가 임대료예요. 네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집이 있으신데 그 집이 자가가 아니라 렌트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 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월세를 얼마 사는지를 이게 설문조사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렌트비는 실제 데이터고. 네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집값이 엄청 높아지면은 렌트비가 조금 더 그 OER이죠. 그러니까 등가 임대료를 조금 높게 부를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저는 약하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3%에 간신히 진짜 운 좋게 3%에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렌트로 바꾸거나 하면 금리를 실세 금리를 적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6.8, 7.0이에요.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네. OER도 높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금리가 높아서. 지금 미국 그렇죠. 주택 가격도 높고 금리도 높고. 네. 실제 이제 OER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옛날에는 CPI에서 집을 살 때의 비용으로 했대요. 네. 근데 집을 살 때의 비용으로 하면은 금리가 높으면 그 금리를 먹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OER로 돌렸던 건데 OER에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녹이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 사람 금리를. 설문조사니까 대답을 네. 하면 현재 금리로 따지면 우리 월세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데이터는요. 주거 비용이 빠지잖아요. 주거 가격 집값이 빠지면은 금리가 이제 보통 확 내리 꽂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주거 비용도 높아지면서 금리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네. 쉽게 안 잡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 이제 데이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걸 좀 뭐냐면 억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내려오는 건 진짜 꽤 힘들겠는데 이제 이걸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상품 주거 서비스거든요. 네. 그 이제 여기 파월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상품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없었다. 디스인플레이션 구조에 이미 와 있다. 두 번째는 주거 인플레이션은 시간만 있으면 얘는 내려온다. 네. 서비스가 문제다라고 한 이 얘기를 네. 1월달 FOMC 때 했어요. 네네. 네, 여기서 1월달 FOMC는 24년 1월이 아니라 23년 1월입니다. 네. 이미 15개월 전에 했던 얘기예요. 음. 근데 상품 인플레이션 여전히 없거든요. 네. 주거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세요. 네네. 서비스 인플레이션 여전히 더 강하고 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네. 두 번째는 음. 그러면 상품 인플레이션이 왜 빠졌을까? 네.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가 그렇죠. 상당했죠. 그러니까 중국을 억누른 게 오히려 디플레를 수출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이 소비가 탄탄해도 공급 사이드에서의 상품 디플레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사이드는 미국의 임금이 작용을 하니까 네.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니까 서비스는 굉장히 탄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제조업은 죽어 있어요. 상품 관련은. 네. 진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저가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서비스는 진짜 뜨겁잖아요. 네. 서비스 관련 지표는. 그래서 이 둘을 딱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구조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제조업이 좀 올라와요. 구리값이 ISM 9,100. 제조업이. 예. 구리값이 9,100달러가 왔어요. 구리값도 그래도 오늘 그렇게 중요한 올라오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네네. 오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너무 끈적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죠. 두더지 잡는 거죠. 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간신히 찍어 눌렀더니 여기가 튀는 거예요. 네. 이건 뭐야? 막 이러면 또 이거 때리면 여기가 뛰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영수인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플 시험을 보면 네.
이게 네 과목이잖아요. 토플이 네 과목인데 와,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이거든요. 네네. 진짜 이게 예를 들어 점수가 100점을 받아야 돼요. 이 12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와, 이 95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거기서 100으로 가는 길이 아, 라이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팅을 올리잖아요. 그럼 스피킹이 내려가요. 진짜 기가 막히게 계속 95점이 나오더라고요. 몇 번씩. 그러니까 뭐 실제 경험 같으시네. 실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이제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네. 시험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CPI가 그 세 가지가 병렬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속을 새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구조를 만들어놔 버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침 방송 하면서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거 2.5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 2.5도 되게 끈적끈적하게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하고 공급 있어요. 사이드에서 눌렀죠.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 누른 만큼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 빠져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에서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수요 사이드를 빠지게 만들려면 네. 임금이 내려오거나 그렇지.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이건데 네, 근데 그 고용이 뭐 전혀 안 빠지고 있으니. 고용은 사실은 이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사실은 GDP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줬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일자리, 빈일자리가 많더라도 신규 고용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네. 임금을 갖다가 상승하는 걸 제어해줘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민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주거비가 비싸다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어디 사실까요? 땅바닥에 사나? 그러면 이민자들이 살 수 있는 숙소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가 렌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소화가 안 될 거잖아요. 워낙 많이 받게 되면 네. 그래서 늘어야죠. 그래서 또 이 렌트가 또 안 빠지는구나. 그리고 하나 수요가 더,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치안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에서는 네. 바이든 유어 파이어드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민 정책을 정말 테러블하게 했다고. 내가 그때 멕시코에다 장벽 쌓자고 했는데 바이든 들어오면서 다 말아먹었다고. 내가 들어가는 거 다 제어하는 건데 내가 진짜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되게 민감해지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민 막 받다가 요즘은 좀 끊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더라 이제 5천 명까지 받고 나머지는 뭐 심사에서 받고 뭐 이제 제가 봐도 너무 좀 주먹구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책까지 가지고 나왔거든요. 바이든 네. 행정부에서.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임금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지만 네.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서비스 서브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 제압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이 오래 버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진짜 네.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보다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긴 기간 갈 수 있어요. 그걸 네. 영어로 하면 higher for longer라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한동안 또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higher for longer는 네. 사실 제 생각에는 꽤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될 테마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시고 이제 데이터 본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렌트비가 3월부터는 꺾인다 이제 예.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꺾이겠죠. 근데 꺾이는데 그 폭이 생각만큼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게 파월 네. 의장이 꺾인다고 한 게 지금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꺾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올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에 언제 가요?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중요한 건 2%에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병원 퇴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네네네. 수술해서 이제 퇴원하래요. 그럼 끝나나요? 다시 병원 안 오나요? 모르죠. 네, 모르죠. 재발할 수 있죠. 네, 정기 점검을 하러 오든가 아니면 재발하면 다시 와야 지금 되겠죠? 이제 하는 총재 코멘트도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3%대인데 지난달에 2.8이었어요. 네. 2%대 소비자 물가 지수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4%에 가깝다. 체감 물가는 네.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체감 물가라는 건 자기가 그 물건을 살 때의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생각하시면서 소비 안 하시잖아요. 체감 물가가 훨씬 중요한데 네. 참 그게 독특한 게 그거예요. 사과값이 엄청 오를 것 같다고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원래 사과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러 가잖아요. 말이 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 지난 추석 설날 때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과 가격을 체험해요. 체험 물가라는 건 또 어떤 때는요. 몰려가지고 그 가격을 한꺼번에 체험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체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지금 점심값이, 밥값이 장난이 아니라. 체감 물가는 달마다 통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값으로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기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가 안정됐네요 라고 하면 주먹만할 걸요 아마. 그러니까 바이든 인기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이 누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렇지.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된장찌개 먹으면 10만 원 내야 된다는데. 예, 거기 만두 하나 하면 10만 원 무조건 나옵니다. 10만 원 넘죠. 예. 그러니까 그럼 황당하지. 미국 사람들은 지금 예. 자기가 월급 좀 늘었다고 해도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기 20만 불 받으면 뭐 거기 렌트비 내고 하면 뭐 20만 불이 우리나라 돈 2억이 넘는 거잖아요. 2억 몇천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뉴욕에서 살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20만 불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면 사람들이 5만 불 주는 데서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없으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서비스업이 저임금이 많잖아요. 서비스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악순환일 경우인 거죠. 그 어떻게 보니까 지금 쭉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끈적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인플레. 재작년, 그러니까 22년도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었어요. 작년 6월에 3.0이었거든요. 1년 만에 6%를 뺐어요. 그럼 사실상 2개월이 한 달에 0.5씩 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추세대로라면 작년 8월에 이미 2를 때렸어야 돼요. 근데 3을 때린 다음부터는 안 빠지지. 지금 계속 옆으로 겨요. 3.7, 3.5, 3.1, 3.2 쭉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요. 2.5까지 내릴 때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수를 더 가지고 소비 경기가 조금 흔들리면 서비스업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2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설하게 부양책 써가지고 또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제 2에서 또 올라올 수 있죠. 자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어떤 끈적해진 인플레이션과 미국 경기 호황과 서비스의 호황,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부의 효과가 너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지금. 작년도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았어요. 그때 이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파월 의장이 변경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 그랬더니 이제 12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잖아요. 소비 지표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비 지표가 둔화는 됐지만 12월에 연말 소비로 진짜 아주 드라마틱하게 터뜨려줬거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들잖아요. 그렇죠. 1월 고용 지표가 뭐 수정되긴 했습니다. 그때 35만 찍어서 너무 깜짝 놀랐지.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하고 실물 경제 지표하고 연동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치가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없을 수가 없어. 저도 주식하다가 돈 벌면은 라면 먹던 거 갈비탕 먹고 나빠지면 갈비탕 먹던 거 라면 먹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어쩌다 한 번 벌면 저축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벌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은 항상 소득이라는 게 있고 일시적인 자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다음 달에도 이만큼 받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거고 잘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근데 자본 소득이라는 거는 이번에 벌었지만 내 다음 달에 이만큼 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사놓으면 계속 올라. 지금 미국 항상 소득이야. 항상 소득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이지 않습니까? 주식 사놓으면 그냥 알아서 오르니까 직업이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힘도 안 들이고 벌었잖아. 미안하지만. 아니 뭐 투자는 힘들지만 미국 주식은 지금 퇴직용으로 박아놓은 거가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58년 개띠들이 왜 안 들어오냐 일터로. 미국 사람들 왜 퇴직하거나 코로나 때 퇴직하고 왜 안 들어오냐. 이 40K가 빵빵해지는데 뭐 이제 이러고 인생을 즐겨야지 뭐 이러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하고 이게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올라도 이건 항상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비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 가격의 상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항상 소득이 돼버리잖아요.
다음 달에도 벌 거고 다다음 달에도 벌 건데 이게 항상 소득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그렇지. 이게 소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훨씬 스티키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자산 가격하고도 연동이 서비스가 안 되는 빠질 거죠. 테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사이드에서는 하이어 for 롱거가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옛날보다는 높은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그림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야 이거 중립금리 올라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옛날에 네. 2%였으면 향후에 2.5%가 중립금리 같은데? 두 가지인데요.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성장한 거죠. 네. 이제 14살짜리가 네. 20kg짜리 드는 것도 20kg가 맥스였는데 간신히 들던 애요. 20kg가 20kg 들면 애가 퍼져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한 2년 후에 와서 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kg짜리 들고 있는 얼굴이 뻘개요. 그래서 쟤는 20kg가 맥스인데 20kg짜리 들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가 20kg가 아니라 22kg야. 그러니까 큰일 나겠다고 쓰러진다고. 근데 버티고 있어요. 저기 왜 버티고 있지? 알고 보니까 16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kg 들어도 괜찮은데 22kg니까 그냥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있는 거였던 거죠. 이게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성장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곽지점장님께서 야 너 이거 들고서 이거 들고서 저기 1시간만 버티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랬더니 애가 그냥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거죠.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1시간 지나면 근데 거기 이거 진짜 사려 걸다 해서 온 영혼을 끌어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 1kg만 더 이러면 이제 그거 한 2시간만 더 해봐 이러잖아요. 그럼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5.25에서 5.5의 금리를 보는 게 그 22kg짜리 아령이에요. 네네. 야 22kg인데 저게 괜찮아 지금 16살 돼서 30kg도 버텨.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립금리가 올라갔던 논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니야 저거 페이크야. 이제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간신히 버티는 건데 저거 영혼까지 끓여서 금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는 건데 아니야 빨리 내쳐줘야 돼. 네. 20kg라도 바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올해 6월에는 강하게 충돌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네. 네. 중립금리로는 낮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 번 정도 낮춰주면서 간을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온 이 아름다운 균형이 성장과 물가를 다 안정시켰던 이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5.25에서 5.5는 너무 무리스러운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이 도는 거지만 그 매파 입장에서는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 뭐 가뿐한 거지 이런 거고요. 3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22kg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훅 간다. 훅 간다. 지금 저거 간신히 버티는 건데 지금 군데군데 균열이 쳐봐라 다리 떨리지 저 발가락 떨리는 거 보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고용시장이 요즘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무릎 흔들린다 무릎 이제 이빨 봐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요즘 분위기거든요. 네. 일단 지금 블라드 있잖아요. 제임스 블라드. 네, 그만두시고 네. 가셨는데 가끔씩 나오세요. 네. 근데 그분이 워낙 천재라서 저도 그분 의견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3월에 낮춰도 이상하지 않다. 이거 빨리 한번 낮춰줘야 된다. 한 번 낮춰주면 나중에 많이 낮출 일이 없다. 예방주사 한 번만 놔라. 20kg로 낮춰놓고 오래 가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매파예요. 네. 이건 매파거든요. 네. 근데 조금 낮춰줘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너무 세다. 그렇죠. 금리가. 예. 한두 번만 낮춰주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저거 계속 버티다 쟤 쓰러지면 너 갖고 있는 거 22번 던질 거 한꺼번에 다 던져야 돼. 야,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데 여기서 금리 낮춰주면은 진짜 버블 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그널이 중요한 건데요. 한 번 낮추고 자 이제 이것만 낮추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시장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역시. 드디어 시작됐어. 드디어 재건축 발표가 시작됐어.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시장이 막 환호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답이 없으니까 계속 네. 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현재 그
미국의 금융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또 인플레이션 관련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해서 오늘 아주 충분하게 우리 증시각도 TV 분들이 큰 수혜를 입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고민해야 될 지점에 그래서 아주 그 고민을 잘 해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건영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